북한 중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즘 함경북도 쪽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손 한 번 들면 100명이 흩어졌던 이 나라. 그런데 20회 만에 처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돌을 들어 던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무서워서 참는 것과 아직 잃을 게 남아있어서 참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그 거리를 단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청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말랐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비린바람이 시장 골목까지 밀려들어와 천막자락을 흔들었죠. 나는 단속조 9명을 데리고 시장 남쪽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잔이었지만 그 종이는 그 골목에 앉은 사람 수백 명의 하루치 밥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정구역 밖 수점 전면 정리, 국영상점 취급 품목과 겹치는 물건 전량 회수, 자리세 미납자 벌금 즉시 징수. 아래쪽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도장 하나가 내 등을 밀었습니다. 나는 그 골목을 10년 넘게 밟았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누가 저울을 속이는지, 누가 새벽에 몰래 강냉이 자루를 들여오는지 다 알았습니다. 내가 골목에 들어서면 소리가 먼저 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기고 흥정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눈들이 바닥으로 내려갔죠.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지 못했습니다. 제복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벽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나는 똑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소리만 들려도 절반은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뒤로 뺐죠. 그러면 내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10년을 편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소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아니라 뭔가를 새는 것 같은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뒤에 선 젊은 대원이 내 어깨 옆으로 목을 내밀더군요. 안장동지, 저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천막 사이를 지나 안쪽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매 앞에 앉은 사람들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었을 겁니다. 두부 파는 여자, 강매니 국수 말아 팔던 여자, 중국 물건 받아 넘기던 남자, 신발 밑창 갈아주던 늙은이, 담배 한 개비씩 뜯어 팔던 아이 엄마 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좌판 앞으로 한 발 나와서 자기 물건 앞을 몸으로 막고 있었죠. 나는 명령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한다. 협조하지 않는 자는 벌금을 배로 매긴다고요. 10년간 그 문장 하나면 끝났습니다. 늘 끝났습니다. 그날은 안 끝났습니다. 맨 앞에 선 여자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원장동지, 우리 오늘은 못 비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뒤에서 누군가 말을 받았습니다. 자리세를 3번 올려놓고 무슨 정리를 또 합니까?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국영상점에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릅니다. 아마 습관이었을 겁니다. 내 뒤에 나라가 있다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내 뒤에는 대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깨 위쪽 공기가 잘리는 소리가 났고 내 뒤에서 짧은 비명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대원 하나가 이마를 짚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났습니다. 발밑에 주먹만한 돌 하나가 굴러 멈춰 있었죠. 두 번째 돌은 내 가슴을 맞췄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갈비뼈 위에 검붉은 자리가 남았는데 그날은 아프다는 감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게 왔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조용해졌고 나는 내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볼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눈을 돌렸는데 손들이 전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줄 여자가 몸을 굽혀 발밑에서 뭔가를 집었습니다. 그 옆 남자가 벽돌 조각을 집었습니다. 뒷줄 아주머니가 무 2개를 양손에 쥐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가 아이를 옆 사람에게 넘기고 나서 빈손으로 돌을 집었습니다. 100개의 손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 골목에서 본 것은 숙인 등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들린 손이었습니다. 나는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원들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9이었고 그들은 수백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 셈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셈이었죠. 왜 안 했느냐고요? 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복 하나가 100명보다 무거운 나라였습니다. 그게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돌 2개였습니다. 우리는 물러났습니다.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등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반쯤 옆으로 서서 천막 사이 길로 뒷걸음질했습니다. 뒤통수로 돌이 하나 더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오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명령을 한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담벼락에 붙어 섰습니다. 이마가 터진 대원이 손수건으로 피를 눌렀습니다. 다른 대원이 물었습니다. 관장동지, 보고 어떻게 올립니까?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일부 주민의 소란으로 단속 일시 중단. 소란이라는 단어를 고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항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이라고 쓰면 보위부가 들어옵니다. 보위부가 들어오면 그 골목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소란이라고 쓰면 벌금으로 끝납니다. 내가 왜 그 단어를 고민했는지 그 밤엔 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먹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밤에 내 손은 그들을 살리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그 앞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돌이 날아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골목에서 내가 무엇을 끊어버렸는지 말해야죠. 내가 제복을 처음 입은 건 23살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전쟁 때 어느 부대에서 죽었고 그 종이 한 장이 3대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런 종이 한 장이 사람의 값을 정합니다. 성적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느냐가 손자의 밥그릇을 정하죠. 그래서 나는 인민보안 쪽으로 갔습니다. 사회 안전계통에서 몇 년 굴렀고 그 다음에 시장 쪽 일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나이 많은 선배가 술자리에서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무는 복이 터졌다고요. 시장은 물이 흐르는 곳이고 물이 흐르는 곳에 손을 담그면 손이 젖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반년 뒤에 그게 농담이 아니라 설명이었다는 걸 알았죠. 시장 단속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보면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물건만 놓게 하고 나라가 금한 물건을 빼내고 세금을 걷는 일이죠. 안에서 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세를 걷고 벌금을 걷고 벌금을 면제해주는 값을 걷었습니다. 마지막 것이 제일 컸습니다. 장마당에 앉으려면 자리세를 냅니다. 시장관리소에 내는 공식 자리세가 있고 그 위에 우리한테 내는 비공식 자리세가 있었습니다. 공식 자리세는 영수증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내는 건 영수증이 없죠. 대신 다른 게 나옵니다. 우리가 단속에 들어가는 날, 그 사람 좌판 앞에서는 걸음이 빨라집니다. 물건을 들춰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게 영수증이었습니다. 내 주머니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말씀드리죠.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면 그날 단속구역이 정해집니다. 나는 그 구역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느 줄에 누가 앉아있고 그 중에 지난달 돈을 낸 사람이 몇이고 안 낸 사람이 몇인지. 안 낸 사람 쪽으로 발이 갑니다. 물건을 들춥니다.
남조선 옷이 나오면 그건 큰 건이었습니다. 산표를 뜯어냈어도 재봉선을 보면 압니다. 그럼 그 여자는 하얗게 됩니다. 그 물건이 보이부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사라지는 물건이니까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물건을 자루에 넣고 목소리를 낮추고 저녁에 사무실로 오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그 여자가 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중국 돈이거나 담배거나 술이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거나요. 나는 그걸 받고 물건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건은 이미 위로 올라갔다고 말하죠. 대신 조서를 쓰지 않습니다. 조서만 안 쓰면 그 여자는 계속 장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압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일로 만들어주는 값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 값으로 우리 집 살림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애들은 강냉이밥이 아니라 쌀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에 석탄을 뗐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깎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장 여자들은 내 아내 얼굴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지나가면 값을 먼저 내려 불었습니다.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제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위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거둔 것 중에 절반 가까이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갑 지휘관 생일에 무엇을 올렸는지, 명절에 어느 집에 돼지다리를 보냈는지, 그런 게 우리 일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혼자 훔칩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걷었습니다. 줄을 서서 걷는 일에는 이름이 따로 붙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복이 어디까지 힘을 쓰는지 바깥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손을 들면 시장 한 줄이 멈췄습니다. 내가 어느 여자 좌판 앞에 30초만 서 있으면 그 줄 전체가 그날 저녁에 내 사무실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자기 차례가 온 줄 알고요. 나는 사람을 때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리는 건 힘이 약한 사람이 쓰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장마당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우리가 조절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었지만 10분, 20분은 우리 손에 있었죠. 새벽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에는 그 10분이 한 달 장사를 갈랐습니다. 그 10분을 사려고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품목도 우리 손이었습니다. 나라가 금한 물건 목록이 있었습니다. 남조선 옷, 남조선 화장품, 록화물, 손전화 부속. 어떤 시기에는 쌀조차 개인 판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은 계절마다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팔던 물건이 오늘 금지 품목이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팔았습니다. 돈주들에게는 미리 알려줬죠. 대신 그들에게서 받는 게 있었습니다. 돈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 돈을 대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그걸 작은 상인들에게 뿌리고 이자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나라 기관의 이름을 빌려 무역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사겼습니다. 정확히는 서로를 먹여 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안전을 줬습니다. 이 나라에서 안전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파는 상점이 제복이었죠. 보호 담당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집 몇 채를 한 대 엮어 한 사람이 감시하고 그 사람이 위에 올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담당들과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남조선 록화물이 들어갔다는 말이 그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낼 수 있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무너졌는지 이해하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먼저 아셔야 하니까요. 나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섭지 않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나라 사람 대부분은 하루에 3번 이상 무서워하며 삽니다. 나는 10년 넘게 무서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움 없이 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신 다른 걸 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봅니다. 매일 봅니다. 하루에 100개씩 봅니다. 그게 10년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균열은 2020년에 왔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잠긴 해였죠. 밖에서 보면 방역이었을 겁니다. 안에서는 물이 끊긴 겁니다. 우리 시장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수 한 사발부터 신발 밑창까지 그 강 건너에서 왔습니다. 그게 끊기니까 좌판에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좌판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할 게 없는데도 아침마다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잃으니까요. 자리를 잃으면 다시 못 얻습니다. 그래서 빈 보자기를 펴놓고 하루를 앉아있는 여자들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반대였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문서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할 게 없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단속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자리세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벌금 목표액이 내려왔습니다. 목표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반에 한 달 동안 걷어야 할 벌금 액수가 정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위반이 얼마나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액수가 먼저 정해지고 우리가 그 액수만큼 위반을 찾아야 했습니다. 못 채우면 내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반을 만들었습니다. 저울이 조금 기울었다고 벌금, 좌판이 흰 줄에서 2cm 나왔다고 벌금, 지정 품목이 아니라고 벌금,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다고 벌금. 그해 겨울 나는 벌금 딱지를 하루에 40장씩 썼습니다. 딱지를 받는 여자들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절반은 그날 저녁 먹을 것을 못 사게 되는 액수였습니다. 그 겨울에 꽃제비가 다시 늘었습니다. 한동안 줄었다고 했었죠. 시장이 돌던 시기에는 아이들이 얻어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국수 국물이라도 한 그릇 줬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나서는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겨울에 잡은 아이 중에 8살쯤 되는 사내애가 있었습니다. 잔냉이 한 줌을 옷 속에 넣고 뛰다가 우리 대원한테 잡혔습니다. 대원이 아이 뒷덜미를 잡고 내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이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루에 구멍 3개를 뚫은 것이었습니다. 발은 신발이 아니라 천이었습니다. 눈만 컸습니다. 나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디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강냉이가 아직 있어서요. 나는 대원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대원이 반장 동지, 규정이 있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보내라고 2번 말했습니다. 아이는 뛰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잠을 잘 잤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나는 그날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 하나를 보내주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그런 아이가 그 시장에 몇십 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를 보내주고 잠을 잘 잤고 나머지 아이들의 엄마들에게서는 벌금 40장을 걷었습니다. 그 벌금이 그 아이들을 골목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 나라에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주 작은 선의로 아주 큰 죄를 덮고 그 덮은 걸 밤에 베고 잡니다. 2021년, 2022년. 그 시기 이야기는 자세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시장 뒤편 살림집 골목에서 겨울마다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놓은 집이 있으면 이웃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신고를 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자기 집까지 뒤져지니까요. 그래서 며칠씩 그대로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관에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 청진 쪽 사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슷한 증언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숫자가 아닙니다. 냄새입니다. 그 겨울 그 골목에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석탄 연기하고 젖은 흙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단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겨울은 안방 냄새가 나면 그 골목이 떠오릅니다. 그 시기에 나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지나갔죠. 나를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문틈에서요. 그 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다. 2023년 가을에
나는 공개재판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원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인솔해서 강 건너 빈터로 데려가는 게 우리 임무였습니다. 상인들에게는 그날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 문 앞에 줄을 세우고 인원을 세고 걸어서 데려갔습니다. 터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습니다. 학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2살, 13살 아이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에 아이들을 앉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오래 기억한다고요. 그날 세워진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 물자를 빼돌렸다는 죄였고, 하나는 남조선 록화물을 여러 사람에게 돌렸다는 죄였습니다. 마지막 사람 죄목이 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곡물을 몰래 사서 다른 지역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쌀 장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판결문을 읽는 목소리가 확성기로 나왔습니다. 확성기가 낡아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절반은 안 들렸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어는 잘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을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기가 싫어서 아이들을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몇은 감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아이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불려나가니까요. 그 소리가 났을 때 사람들 어깨가 한꺼번에 움찔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깨가 동시에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상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 도착해서 상인들이 각자 좌판으로 흩어질 때 어떤 늙은 여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저를 죽이는 게 무섭던 시절이 있었지. 무섭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조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써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람이 관리소에 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내가 몰랐습니다. 그 늙은 여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집 손녀들이 아직 그 나라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다들 그 여자를 순옥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60 조금 넘었을 겁니다. 등이 굽었고 손등이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아침에 함지에 담아 이고 와서 시장 서쪽 끝 3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고이는 자리였습니다. 비가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좋은 자리는 자리세가 비쌌고 아주머니는 그걸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물 고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구는 손녀 둘이었습니다. 큰애가 11살, 작은애가 7살쯤이었죠. 애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관리소에 있거나 강을 건넜거나요.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서 몇 년 동안 자리세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았습니다. 두부 파는 사람에게서 큰 걸 받을 수는 없죠. 그래도 매달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접어서 손수건에 싸서 줬습니다. 늘 2손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장동지, 애들이 커서 먹는 게 늘었습니다. 그게 뭘 부탁하는 말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다음 달에 좀 봐달라는 말이었죠. 나는 봐준 적이 있고 안 봐준 적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는 달에는 안 봐줬습니다. 2023년 겨울에 아주머니가 두부 말고 다른 걸 시작했습니다. 두부만으로는 안 됐던 겁니다. 콩값이 뛰었습니다. 두부 한 모값에 콩값이 붙으면 남는 게 손가락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강냉이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국수 기계를 어디서 빌렸는지 아니면 누구랑 나눠 썼는지는 모릅니다. 아침에 함지 2개를 이고 왔습니다. 하나는 두부, 하나는 국수 반죽이었습니다. 문제는 국수였습니다. 그 시기 곡물 가공품 개인 판매를 죄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영상점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겹치는 걸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지시였죠. 국영상점에 국수가 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진열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그건 구경 취급 품목이었습니다. 그 규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팔 수 있는 곳에서는 못 팔게 하고 파는 곳에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규정이 왜 있느냐고요? 거둘 게 있어야 하니까요. 위반이 있어야 벌금이 있고 벌금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거둔 것의 절반이 위로 올라가야 그 위가 살고요. 그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십니다. 규정은 질서가 아니라 그물이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달에 우리 반에 내려온 목표액이 유난히 컸습니다. 그 전달보다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슨 건설 사업에 시 차원의 자금을 내야 했고 그 부담이 여러 기관에 쪼개져 내려왔던 겁니다. 우리 몫은 시장에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 골목 사람들 주머니를 다 털어도 안 드는 액수였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압수를 해야 합니다. 압수한 물건을 처리하면 돈이 됩니다. 서류에는 폐기라고 쓰고 실제로는 다른 쪽으로 넘겨서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달 우리 목표는 사람들 하루 벌이가 아니라 사람들 미천이었습니다. 3월 중순 눈이 녹아서 골목이 진창이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대원 5을 데리고 서쪽 줄로 들어갔습니다. 서쪽 줄은 가난한 줄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줄에 앉지 않았습니다. 왜 서쪽 줄이었느냐고요? 이건 정말로 말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돈 있는 쪽을 건드리면 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돈주와 붙어있는 좌판을 건드리면 그날 저녁에 내 상급이 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서쪽 줄을 건드리면 아무 전화도 안 옵니다. 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목표액을 채우려면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쪽을 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줄로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감췄습니다. 나는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는 함지 2개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 함지 위에 젖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아주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윈이 굽어서 일어서도 내 어깨쯤이었습니다. 나는 천을 걷었습니다. 전죽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원장 동지, 이건 오늘 아침에 다 쓸 겁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규정을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납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10년 해온 목소리였으니까요. 곡물 가공품은 취급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지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복을 잡지 않습니다. 잡는 순간 죄가 하나 더 붙는 걸 다 아니까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내 팔을 2손으로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도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마른 손이 내 소매 위에 얹힌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우리 애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나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방식까지 기억납니다. 손목을 잡고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가 그날 한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나는 사람 생계를 끊으면서 손목을 아프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함지 2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두부까지요. 두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한 건으로 몰아서 처리하는 게 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창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지를 들고 골목을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목표액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상급에게 보고했고 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나는 그날 밥을 다 먹은 사람입니다. 그 뒤 열흘 동안 아주머니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매일 그 줄을 지나갔으니까요. 울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흘째쯤부터 그 빈자리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래째에는 일부러 그 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길을 돌아서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열 이틀째 되는 날 옆자리 국수 파는 여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갈 때
혼잣말처럼 말한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들리게 말하죠. 그러면 들은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춘옥의 아주머니 어제 갔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이면 아실 겁니다. 그건 그냥 설명이었습니다. 어린애한테 설명하는 눈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죽었습니다.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겨울부터 기침이 심했다고요. 약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약은 시장에서 삽니다. 병원에 가면 종이만 줍니다.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주머니 돈은 함지 2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함지를 내가 들고 갔습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건 좀 과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아팠던 사람이라고요. 콩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은 아니라고요. 목표액을 내려보낸 건 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열흘치 변명을 다 부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머니가 애들한테 먹일 게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밀가루를 조금 빌렸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다음날 앓는 몸으로 나가서 남의 짐을 졌습니다. 짐을 지고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닐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 밑을 파냈습니다. 아주 조금 파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40명씩. 아주 조금씩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손녀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단속관이 사적으로 상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장관이 알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갔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갔습니다. 제복을 벗고 나서야 그 집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시장 뒤쪽 언덕에 붙은 집이었습니다. 한 칸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고 문이 나무판이었습니다. 두드리니까 큰애가 열었습니다. 11살이라고 했는데 8살처럼 보였습니다. 그 나라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물으면 2~3살을 더 붙여야 맞습니다. 애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사복을 입었는데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문틈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붙은 동작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사람 앞에 발을 넣는 동작이요. 나는 발을 뺐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꺼냈습니다. 액수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2달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아주머니 목숨값이 나에게는 한 달 술값이었습니다. 돈을 내밀었습니다. 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애가 방 안쪽에서 나와서 언니 뒤에 붙었습니다. 2애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큰 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함지 돌려주세요.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함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폐기로 적혔고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 국수 반죽은 그날 저녁에 누군가의 밥이 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 쪽 사람이었겠죠. 나는 돈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무릎이 안 접혔습니다. 중간에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사복바지가 흙에 젖었는데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서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 다음 달에도 벌금을 걷었습니다.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사람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내 손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은 도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손은 손이 됐습니다. 자기 손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 일을 오래 못합니다. 여름에 나는 술을 늘렸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다른 데서 실수로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우리 집을 통째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5호 담당이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갑니다. 그 여름에 나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웨지받은 자리를 스스로 떠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 떠나려 하는지 조사가 붙습니다. 조사가 붙으면 내가 10년 동안 거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나는 관리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의 함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 여름에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신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목에 들어갈 때 흩어지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구두 소리만 들려도 절반이 물건을 뺐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우리가 앞에 서야 겨우 천을 덮었습니다. 며칠은 아예 덮지 않았습니다. 요금 딱지를 받고 나서 대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대든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장 동지, 이거 무슨 조항입니까? 조항을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조항을 묻지 않았습니다. 조항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물으면 매를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시장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 나라의 통제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되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옆자리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100명이 앉아 있어도 100개의 혼자가 됩니다. 10년 동안 그 골목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닫혀있던 몇 년 동안 뭔가가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굶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굶는 사람과 안 굶는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굶는 사람이 굶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서쪽 줄 사람들은 전부 굶었습니다. 신고해서 얻을 게 없어졌습니다. 신고로 얻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봅니다. 여름 끝에 나는 그 골목에서 어떤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골목에 들어섰는데도 안 끊긴 웃음소리였습니다. 뒤에 선 젊은 대원이 굳은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반장 동지, 저것들이 우리를 보고도 웃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는데 그게 뭔지 인정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2025년 봄에 위에서 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문서에 적힌 말은 시장 질서 정비였습니다. 내용은 셋이었습니다. 첫째, 노점구역을 절반으로 줄인다. 둘째, 국영상업망 취급 품목은 개인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셋째, 남은 구역 자리세를 새 기준으로 조정한다. 새 기준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배였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2번 읽어도 같았습니다. 자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값을 3배로 올린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그 골목에 앉아있던 사람의 절반은 자리를 잃고 남은 절반은 3배를 냅니다. 두고 파는 사람은 절대로 못 냅니다. 국수 많은 사람도 못 냅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주 밑에 붙어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의 진짜 내용은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시장에서 쓸어내고 그 자리를 돈 있는 쪽에 몰아주고 값을 올려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질서 정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반에 그 지펜이 떨어졌습니다. 3월에 예고를 붙였습니다. 4월에 구역 표시를 다시 그었습니다. 팀페인트로 새 선을 그었는데 그 선을 긋는 날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선이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자기 자리가 선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보려고요. 선 바깥으로 밀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과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4월 말에 첫 신호가 왔습니다. 새 자리세, 첫 납부일이었습니다. 관리소 창구에 사람이 안 왔습니다. 20몇 명이 왔는데 그중 10명 넘게가 예전 액수만 들고 왔습니다. 창구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돈을 창구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10명이 같은 짓을 하지는 않죠. 누군가 말을 맞춘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상급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그때는 나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보고하면 주모자를 찾으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주모자를 찾으면 보입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그 골목에서 누가 말을 맞출 만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쪽 줄 국수 파는 여자. 그러니까 순옥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종이를 비워뒀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였던 사람을 배신한 겁니다. 5월 초에 상급이 나를 불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나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관장동무, 그 구역 납부 실적이 왜 이렇게 낮은가? 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요. 자릿세 3배는 그 줄에서는 거둘 수 없는 액수라고요. 조금 낮춰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급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둘 수 없으면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해온 게 그거였으니까요. 물건을 압수해서 값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날 상급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나는 그 방을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상급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세게 하게. 시장 사람들이 요즘 눈치가 없어. 하나 정도는 크게 봐야 조용해지네. 하나 정도는 크게 본다는 말은 사람 하나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공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액 때문에 사람 하나를 골라 죄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명단에 이름을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은 어떻게 되는가? 10년 동안 나는 그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름은 이름이고 종이는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는 이름 뒤에 함지 2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그날이 왔습니다. 명령서를 받아들고 시장 남쪽 입구에 섰던 날이요.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 앞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겠습니다. 전날 저녁 나는 그 골목에 사복으로 다시 갔습니다. 2번째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릅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피하라고 말하려고 갔을 겁니다. 시장은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천막이 걷혀 있었고 개들이 좌판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 줄 끝, 창고로 쓰는 낡은 건물 뒤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었습니다.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등을 굽히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안 켰습니다. 어두운 데서 목소리만 낮게 오가십니다. 나는 벽 뒤에 서서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말들은 나는 잊지 못합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면 다음엔 자리도 없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애들 먹일 게 없으면 잡혀가도 똑같습니다. 늙은 남자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하나 죽으면 우리 다 흩어진다. 그러자 처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흩어지니까 하나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 잠깐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 있으면 저 사람들 9명입니다. 우리는 300명입니다. 9이 300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내가 벽주에서 무슨 표정이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서워서 뜨거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지켜온 것의 정체를 그 여자가 한 문장으로 말해버린 겁니다. 우리 힘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였습니다. 그게 풀리는 순간 제복은 1000조각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 잡아야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20명 전부, 그리고 그 20명이 되는 이름들까지 다 갔을 겁니다. 그게 내 임무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덮었다면 나는 표창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 나는 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첫 번째 돌이 내 대원 이마를 깼고 두 번째 돌이 내 가슴을 맞췄습니다. 나는 그날 아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왜 아프지 않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은 내가 그 전날 밤에 이미 맞은 돌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시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닫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왔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좌판을 펴지 않고 골목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300명이 아무것도 안 팔고 서 있는 시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소음이 없는 시위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광경은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흘째 보위부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단속반은 돈을 걷는 기관입니다. 보웨이부는 사람을 지우는 기관입니다. 그쪽 사람들이 시장 관리소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서류를 넘기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반장동무, 그날 현장에 있었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돌을 던진 자를 봤어. 나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은 정말로 누가 던졌는지 못 봤습니다. 두 번째 돌은 봤습니다. 20살쯤 된 샤네 애였습니다. 신발 밑창 갈아주던 늙은이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그럼 명단을 주시오. 무슨 명단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구역에서 말 많은 자들, 앞에 나서는 자들, 사람들 모아놓고 말하는 자들. 반장동무가 10년 있었으니 다 알 거요. 10명만 적으시오. 10명만 적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말을 하는 자들 10명이요. 그중 며칠 공개 재판에 올라가면 그 골목은 다시 10년 동안 조용해집니다. 그게 그들 방식이었습니다. 이 나라 통제의 본질은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우는 겁니다. 나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종이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10개의 이름이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골목을 10년 밟은 사람입니다. 10명이 아니라 30명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첫 줄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특이동향 확인되지 않음. 그 한 줄을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쓰고 나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연필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더군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건 이름 10개를 안 넘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하나를 넘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웨이부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답한 단속반 반장은 그 순간부터 조사 대상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거둔 것, 봐준 것, 넘긴 것이 전부 서류로 살아납니다. 그 나라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밤에 나는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 종이를 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 한 줄을 읽고 나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종이를 서류철에 끼우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압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접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열흘 동안 나는 내가 감시당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근무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내 구역이 다른 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골목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책상에 앉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조직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건 대기입니다. 조사 준비가 끝나면 부릅니다. 그 열흘 사이에 나는 2번 그 골목에 갔습니다. 제복 없이요. 첫 번째는 국수 파는 여자에게 말하러 갔습니다. 그 여자를 창고 뒤에서 만났습니다. 나를 보고 그 여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사람들이 불려갈 겁니다. 앞에 나서서 말하던 사람들은 당분간 시장에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밤에 모이지 마십시오. 그 창고 뒤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장 동지, 왜 이걸 나한테 말합니까? 나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춘옥이 아주머니 한지를 내가 들고 갔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도 밉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받은 것 중에 제일 무거운 인사였습니다. 2번째로 갔을 때는 그 여자가 나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원장 동지는 이제 어느 편입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답을 못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을 말해버리면
내가 그 답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열흘째 저녁에 같은 사무실 사람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그가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종무 앞으로 나온 게 있네. 자금 처리건이야. 내일이나 모레. 자금 처리건이라는 말은 내가 10년 동안 압수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파면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위로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내 죄가 아닙니다. 위를 지키려고 아래 하나를 잘라내는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혼자 나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둘이고 하나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 산길과 그 강을 어린애를 데리고 넘는 건 내가 10년 동안 국경 쪽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잡히면 우리 넷이 다 관리소로 갑니다. 내가 혼자 사라지면 남은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야 살아남으니까요. 대신 아내 친정 쪽으로 갈 명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걷어놓은 돈을 나눠서 3군데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내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은 사람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그 문을 나온 사람입니다. 떠나기 전날 나는 제복을 옷장에 걸어놓고 한참 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옷이 나를 무섭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는 남의 함지를 들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아이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그 옷 앞에서 사람들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골목에서 그 옷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돌 하나에 뚫렸습니다. 나는 그 옷을 벽에서 내려 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옷을 물건으로 봤습니다. 천이었습니다. 그냥 천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초에 나는 청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아직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순서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제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출장 문건 하나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 문건은 진짜 도장이 찍힌 문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물건을 압수하면서 서류를 만들었죠. 마지막에 내가 만든 서류는 나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서류였습니다. 시외로 나가는 첫 검문소를 지날 때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검문소에 서 있는 젊은 보안원이 내 문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을 나는 알았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반에 잠깐 있던 애였습니다. 그 애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건을 돌려줬습니다. 내가 그 애를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애가 실수로 압수품을 잃었을 때 서류를 고쳐서 덮어준 적이 있죠. 그때 나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걷어먹고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골목을 나올 때 나를 통과시켜준 건 그 작은 일 하나였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었습니다. 함경북도 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아닌 길로 갔습니다. 낮에는 숲에서 잤고 밤에 걸었습니다. 하루에 20리를 걷는 날도 있었고 5리도 못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간 강매니 가루가 나흘째 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나는 사람을 3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하는 늙은 남자였습니다.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한참 보다가 자기 보자기에서 뭔가를 꺼내 땅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삶은 감자 2개였습니다. 이마라 사람들 이야기를 바깥에서 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는 끔찍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고하고 아이들이 처형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산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게 감자 2개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사람을 다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형제였습니다. 10살, 7살쯤 됐을 겁니다. 두 애가 산에서 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옷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갈 힘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그 애들에게 줄 게 없었습니다. 그때 내 주머니에 중국 돈이 있었지만 그 산에서 아이에게 돈을 주면 그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요. 나는 그 애들을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고 한참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봤습니다. 그 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무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잡았던 8살 사내애가 생각났습니다. 춘호가 주머니 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져간 그 수백 명의 함지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산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소리를 못 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나를 강까지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만강에 도착한 건 여름밤이었습니다. 간이 그렇게 좁은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그 강을 넘는 사람들 이야기를 서류로 읽었습니다. 도강자, 도강미수자, 도강방조자. 서류로 읽을 때 그 강은 국경이었습니다. 그 밤에 직접 보니까 그건 그냥 물이었습니다. 폭이 좁은 데는 돌을 던지면 건너편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군요. 내 인생에서 2번 돌이 나를 살렸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신발을 벗어서 목에 걸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여름인데도 발목부터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올라오면서 몸이 굳었습니다. 발밑이 자갈이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중간쯤에서 물이 가슴까지 왔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경 근처에 개 짖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10분 안에 사람이 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물속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몸을 낮추고 얼굴만 물 위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흐르는 물이 내 목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3분쯤이었을 겁니다. 그 3분 동안 나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내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그때 제일 견디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채로 없어진다는 생각이요. 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건너편 자갈밭에 선이 닿았을 때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어 올라가서 갈대 사이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중국 옌지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2달 넘게 그쪽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3주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밥은 하루 2번 문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골목의 결정권자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면 줄이 멈췄습니다. 그 방에서 나는 문을 열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내가 10년 동안 상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그건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제일 길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버스, 기차, 트럭, 그리고 걷기요. 이름도 모르는 도시들을 지났습니다. 검문이 있는 구간에서는 짐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짐 아래 8시간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여자 2과 여자애 1였습니다. 그 애가 소리를 내면 우리 전부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애 입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요.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찬길이었고 비가 왔습니다. 앞사람 등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한 번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뼈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넘고 나서 우리 일행이 어떤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안내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잡혀도 돌려보내지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남의 등에 손을 댈 때는 무언가를 빼앗을 때였습니다. 그 밤에 처음으로 누가 내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2025년 늦여름에 나는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말했습니다. 거둔 것, 압수한 것, 위로 올린 것, 덮어준 것,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피해자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그 골목에서 사람 물건을 빼앗던 사람입니다. 조사관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 체제가 만든 자리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위로가 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위로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제가 만든 자리에 앉은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함지를 든 손은 내 손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받은 물건 중에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그걸 손에 들고 나는 한참 봤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돈을 맡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은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숨기고 장판 밑에 숨기고 김칫독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찾아오니까요. 교육 시간에 간사가 남한 물가와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리세를 어디에 냅니까? 강사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있고 시장이나 상가에 따라 임배료가 있고 그건 계약으로 정한다고요. 계약이라고요? 종이에 적고 서로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법으로 다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 있는 쪽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적어놓고 그 적은 대로만 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쪽이 그걸 어기면 힘 없는 쪽이 그걸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팔았던 상품이 이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팔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값이 지불된 상품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오고 얼마 뒤에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일부러 갔습니다. 큰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 시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본 광경을 나는 아직도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물건이 있었습니다. 통로 양쪽에 물건이 넘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팔 게 없어서 빈 보자기를 펴놓고 앉아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건값을 외치고 손님을 부르고 웃고 싸우고 흥정하고요. 그 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통로 가운데 서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단속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나에게 시장은 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열리고 어느 시점에 제복이 들어오고 소리가 죽고 물건이 천 아래로 들어가고 누군가 저녁에 사무실 문 앞에 서는 곳이요. 그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나는 통로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등이 굽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손등이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순옥 아주머니와 닮았습니다. 나는 거기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 찾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봤습니다. 나는 제복을 입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제복을 벗어도 그 눈이 남습니다. 사람을 보면 먼저 위아래를 살피는 눈이요. 이 나라 아주머니 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나는 시금치 한 단을 샀습니다. 값을 물어보고 그 값을 그대로 냈습니다. 깎지 않았습니다. 깎을 수 있었는데 안 깎았습니다. 그 값을 온전히 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아주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안에서 그 시금치 봉지를 무릎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북에서 배운 남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곳, 힘없는 사람이 길에서 죽는 곳, 장사꾼이 서로 속이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본 남한 시장에서는 등 굽은 늙은 여자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물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 함지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이제 압니다. 물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시장이 돌아갑니다. 저 나라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게 두 나라의 전부입니다. 지금 나는 남쪽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면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에는 아직도 그 골목이 보입니다. 신창에 서 있던 그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문틈으로 나를 보던 두 아이가 보입니다. 함지, 돌려주세요 하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미 없고 그 함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갚는 대신 말하기로 했습니다. 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게로 가고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걸 시작하고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원래 공기는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다만 두만강 건너에서는 강냉이 반죽 한 함지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벌금딱지 한 장 때문에 아이가 골목으로 나갑니다. 12살 아이가 앞줄에 앉아서 사람이 죽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집행하는 손이 나 같은 사람의 손입니다. 나는 그 자유를 북녘 동포들도 갖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두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부른 값에 팔고 그 돈으로 소녀들에게 밥을 먹이는 정도의 자유입니다. 그 정도면 순옥 아주머니는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입니다. 어떤 체제가 끝나는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오지 아닙니다. 총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끝나는 신호는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옆자리 여자를 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처지로 보기 시작할 때 그 나라의 진짜 무기가 고장난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람을 굶기고 벌금으로 짜내고 아이들 앞에서 사람을 죽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짜낼 게 없어진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300명 모이면 제복 9명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나는 그 뒷걸음질을 직접 쳤던 사람입니다. 그날 내 구두가 진창에서 뒤로 밀린 소리를 기억합니다. 요즘도 그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 시장에서도 자리세를 두고 상인들이 버텼다는 소문이 돕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단속반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손이 떨립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100개의 손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 손들은 지금도 그 골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들은 이제 자기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돌이 먼저 날아옵니다.